할아버지, 한 달간의 진심이 하루 만에 범죄가 되다니. 합격, 합격이야. 오빠, 우리 정말 해냈어. 엄마, 아빠, 우리 드디어. 한의과대학 강당 앞 게시판에는 합격자 명단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동아와 동이 남매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목 놓아 울었다. 28살과 25살 청춘이라 부르기엔 너무 많은 것을 겪어온 나이였다. 주변 합격자들은 환호하며 샴페인을 터뜨렸지만 이 남매만큼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게시판 앞에서의 감격도 잠시, 현실은 냉정했다. 남매가 살던 반지하 월세방으로 돌아오자 대문 앞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사채업자들이었다. 그들은 남매를 보자마자 비죽 웃으며 다가왔다. 이게 누구야?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 오셨네?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아찔했다. 방문을 열자 집안은 이미 난장판이었다. 옷장은 뒤집혀져 있었고 책상 서랍은 모조리 열려 있었다. 거실 벽에는 경매 개시 결정 서류가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뭐예요 이게? 동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사채업자들은 태연하게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니네 작은아버지 박동철 씨 알지? 그 양반이 니네 남매 명의로 보증을 섰어. 어림잡아 10억. 이자까지 합치면 12억?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작은아버지는 5년 전부터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부모님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조카들 명의를 도용해 보증을 섰다는 것이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우린 보증을 선 적이 없어요. 동아가 항변했지만 사채업자는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내던졌다. 거기엔 남매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위조된 인감도장이었다. 하지만 법적으로 증명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한의사 면허증? 그거 밥 먹여줘? 개업하려면 최소 3억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니네한테 3억 있어? 사채업자의 말은 정확했다. 면허증만 있다고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한의원을 열려면 보증금, 인테리어, 의료기기, 한약재 구입비 등 최소 수억 원이 필요했다. 당장 내일부터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남매에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다. 일주일 준다. 일주일 안에 10억 마련 못하면 니네 부모님이 남긴 시골집부터 경매 넘어간다. 그것도 헐값에 말이야. 시골집. 그것은 남매에게 남은 유일한 유산이었다. 충청도 깊은 산골에 있는 낡은 흙집이었지만 그곳엔 부모님의 채취가 남아 있었다. 어린 시절 여름방학을 보냈던 마루,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던 장독대, 아버지가 손수 심었던 감나무. 그 모든 것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말에 동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오빠, 어떡해. 동하는 이를 악물었다. 10수년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공부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했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다. 동생 동희는 식당 설거지와 전단지 돌리기를 병행하며 학비를 벌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버텨서 드디어 얻은 한의사 면허증이었는데 이제 와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모든 것을 잃게 생겼다. 사채업자들이 나간 후 남매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다. 귀하의 계좌가
채권 압류되었습니다. 통장에 있던 80만 원마저 얼어붙었다. 이제 남은 건 손에 쥔 면허증 한 장뿐이었다. 그것마저도 당장은 아무 쓸모가 없었다. 동아는 면허증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벽에 붙어 있는 가족 사진을 올려다 봤다. 부모님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오빠, 우리 시골집으로 가자. 동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다. 거기라도 가서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 냄새라도 맡고 싶어. 다음 날 새벽 남매는 배낭 하나씩만 메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서울에서 충청도까지는 3시간이 걸렸다. 버스 안에서 동아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고속도로 옆으로 아파트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저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평범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다. 빚에 쫓기지 않는 삶.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버스에서 내려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1시간을 더 들어가자 남매의 고향 마을이 나타났다. 20년 전 그대로였다. 슬레이트 지붕의 집들이 듬성듬성 있었고 골목길은 여전히 비포장이었다. 마을 입구 느티나무는 더 크게 자라 있었다. 많이 안 변했네. 동희가 중얼거렸다.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다. 대문조차 없는 낡은 흙집이었다. 담장은 곳곳이 무너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다. 그래도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직 덜 익은 풋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집이 너무 낡았다. 동아가 대문 쪽으로 다가가는데 마당 한쪽에서 빨랫줄에 빨래가 펄럭이고 있었다. 남매는 동시에 멈춰섰다. 오빠, 저거. 누군가 이 집에서 살고 있었다. 대문을 밀고 들어서려는데 안에서 콜록콜록 기침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한 노인이 문지방을 넘어 나왔다. 노인은 허리가 굽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다. 헐렁한 작업복 바지에 낡은 러닝 셔츠를 입고 있었고 발에는 구멍난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 머리는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했다. 누구쇼? 노인은 마당에 선 남매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동아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희가 이 집 주인인데요.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그러자 노인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주인? 무슨 주인? 니들이 주인이면 내가 뭐가 되노? 이 집 내가 샀다. 남매는 귀를 의심했다. 샀다고? 분명 경매 개시 결정만 떴을 뿐 아직 낙찰된 건 아니었다. 동희가 급하게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아니에요. 아직 경매 기일도 안 잡혔는데. 하지만 노인은 호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 하나를 꺼내 펄럭였다. 이거 봐라. 등기부등본. 어제 소유권 이전 끝났다. 채권자한테 직접 사서 말이다. 서류를 받아든 동아의 손이 떨렸다. 정말이었다. 소유자 명의가 김만석으로 변경되어 있었다. 채권자가 경매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었다. 합법적이었다. 이럴 수가. 동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마지막 보루마저 사라진 것이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다. 노인은 팔짱을 끼고 남매를 내려다봤다. 됐으니까 썩 꺼지슈. 내 집에 남 땅에 왜 들어왔노? 그 말에 동아는 울컥했다. 너무 억울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는가.
하지만 화를 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동아는 고개를 숙이고 동생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가자, 동이야. 하지만 동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마당 한쪽을 가리켰다. 오빠, 저기. 장독대. 어머니가 늘 김치를 담그던 장독대였다. 그 옆에는 어머니가 심었던 들깨가 자라고 있었다. 동이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다. 장독대 뚜껑을 열자 아직도 된장 냄새가 났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그 냄새. 할아버지. 동이가 돌아서서 노인을 똑바로 쳐다봤다. 하루만, 아니 오늘 밤만 여기 있게 해주세요. 마당에 텐트 치고 잘게요. 내일 아침 일찍 떠날게요. 제발. 노인은 잠시 남매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쩝하고 혀를 찼다. 알았다, 알았어. 오늘 밤만이다. 내일 아침엔 꼭 꺼지슈.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는 순간 동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소한 오늘 밤은 비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남매는 배낭에서 간이 텐트를 꺼내 마당 한쪽에 쳤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저녁 노을이 감나무 가지 사이로 스며들었다. 텐트 안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는데 어린 시절 이곳에서 놀던 기억이 떠올랐다. 오빠, 우리 어렸을 때 여기서 반딧불이 잡았었지? 동희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그랬지. 엄마가 수박 썰어주시고, 형제는 한동안 말없이 누워 있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다. 동아는 문득 노인이 신경 쓰였다.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한의사로서의 본능이 발동했다. 저 할아버지, 몸이 안 좋아 보여. 다음 날 새벽 동아는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깼다. 콜록콜록 가래 끓는 소리가 섞인 기침이었다. 심상치 않았다. 동아는 텐트에서 나와 집 쪽을 바라봤다. 방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오빠? 동이도 깨어나 고개를 내밀었다. 할아버지 기침 소리. 이상해. 동아는 고민하다가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노크를 하려는데 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다. 동아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었다. 노인은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다. 동아는 재빨리 노인을 부축해 이불 위에 눕혔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손목을 잡아 맥을 짚었다. 맥박이 불규칙했다. 호흡도 가빴다.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다. 동아는 노인의 윗옷을 걷어 올렸다. 가슴 쪽을 진찰하려는데 등 쪽에 거대한 흉터가 보였다. 이건 흉터는 등 전체를 가로질렀다. 오래전에 입은 상처였지만 그 주변 피부는 지금도 검붉게 변색되어 있었다. 화상과 자상이 섞인 흔적이었다. 전쟁 때 입은 상처일 가능성이 높았다. 동희야, 내 가방에 침통 있지? 가져와. 동희가 급히 침통을 가져왔다. 동아는 노인의 가슴과 등 여러 곳에 침을 놓기 시작했다. 수년간 갈고 닦은 솜씨였다. 침이 들어가자 노인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시선이 동아를 향했다. 니, 뭐 했노?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안색은 조금 돌아왔다. 응급처치했습니다. 할아버지,
병원 가셔야 해요. 이거 심각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손사래를 쳤다. 병원은 질색이다. 다 다녀봤어. 서울 큰 병원도 가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다들 못 고친다더라. 동아는 노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무슨 병이세요?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의사들은 뭐라더라. 만성 폐질환에 심장도 안 좋고 거기다 이 등짝 후유증까지 약 먹어봤자 소용없다더라. 그냥 편하게 죽으라고. 동아는 침을 꿀꺽 삼켰다. 쉽지 않은 병이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 노인의 맥을 다시 한번 짚어봤다. 분명 병은 깊었지만 아직 희망은 있었다. 할아버지. 동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고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은 피식 웃었다. 네 같은 애송이가 큰 병원 의사들도 못 고치는 걸?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안 고친 거예요. 할아버지 같은 만성병은 돈이 안 되거든요. 병원은 수술하고 약 팔아서 돈 벌어야 하는데 할아버지 병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노인의 눈빛이 변했다. 동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저한테 맡겨주세요. 침과 뜸, 그리고 약선 요리로 치료하겠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 나아지실 겁니다. 노인은 한동안 동아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러더니 갑자기 빙그레 웃었다. 재밌네. 좋다. 그럼 내기하자. 내기요? 네가 내 병 고치면 이 집 다시 돌려주고 빚 10억도 갚아주지. 근데 못 고치면? 노인이 손가락으로 바깥을 가리켰다. 당장 짐 싸서 꺼져.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동희가 오빠의 팔을 잡아당겼다. 오빠 무슨 10억을. 우리한테 그런 돈 없어. 하지만 동아는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야, 정말? 동희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동아는 노인을 똑바로 바라봤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제 치료를 받는 동안 절대 다른 병원 가지 마세요. 제 말씀 잘 들으시고 제가 드리는 음식 드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노인은 씩 웃었다. 좋아. 근데 말이다. 내가 까다롭다? 트집 엄청 잡는다? 상관없습니다. 동아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환자가 앞에 있는데 그냥 갈 순 없죠. 저는 의사니까요. 그 말에 노인의 얼굴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에 만난 진짜 의사였다. 돈이 아니라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좋아. 그럼 오늘부터 너희 둘이 내주치이다. 방은 옆방 쓰고 밥은 알아서 해먹어라. 나는 하루 세끼 죽으로.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이불을 뒤집었었다. 동아와 동희는 서로를 바라봤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최소한 오늘 밤은 또 지낼 곳이 생겼다. 오빠, 정말 괜찮아? 동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응,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동아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건 단순한 내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기회였고 동시에 마지막 희망이었다. 다음 날부터 남매의 고된 하루가 시작됐다. 동아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노인의 맥을 짚고 그날의 컨디션을 체크했다. 동희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약죽을 끓였다. 할아버지, 아침 진료 시간입니다.
동아가 방문을 여는 순간 베개가 날아왔다. 시끄럽다. 좀 더 자게 놔둬. 겨우 아침 6시였지만 치료는 규칙적으로 해야 했다. 동아는 베개를 피하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할아버지, 새벽 시간이 기혈순환이 가장 활발합니다. 지금 침 맞으셔야 해요. 귀찮아. 안 맞을 거야. 노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버텼다. 동아는 한숨을 쉬며 이불을 걷어냈다. 노인은 마지못해 일어나 앉았다. 투덜거리면서도 결국은 따르는 것이었다. 침을 맞는 동안 노인은 계속 투덜댔다. 아파. 너무 깊이 찌르는 거 아니야? 참으세요. 기혈을 풀어야 합니다. 손이 떨리잖아. 네 실력 믿어도 되는 거야? 동아는 묵묵히 침을 놓았다. 실제로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노인이 일부러 트집을 잡는 것이었다. 시험하는 것이었다. 침 치료가 끝나고 아침 식사 시간이 됐다. 동이가 정성스럽게 끓인 잣죽을 상에 올렸다. 김치와 나물 반찬도 곁들였다. 할아버지, 진지 드세요. 노인은 숟가락을 들더니 한술 뜨고는 얼굴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죽이 너무 묵잖아. 할아버지 소화 기능 생각해서 묽게 끓인 겁니다. 나 이 없는 애기 아니다. 진밥 해와. 동이는 참았다. 화가 나려 했지만 꾹 눌렀다. 노인은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다. 김치가 왜 이렇게 짜?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어? 고기는? 고기 없어? 동아가 끼어들었다. 할아버지, 지금은 육식을 피하셔야 합니다. 몸에 열이 많으세요. 그게 무슨 개소리야. 고기 먹어야 기운 나지. 노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팔짱을 꼈다. 밥을 먹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동아와 동이는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게 치료의 일부였다. 오후가 되자 노인은 마당으로 나왔다. 평상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투덜댔다. 심심해 죽겠네. 텔레비전도 없고. 동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고개를 내밀었다. 할아버지, 제가 책 읽어드릴까요? 책? 무슨 책? 오빠가 가져온 의학 서적. 그딴 거 필요 없고 신문이나 가져와. 신문도 없었다. 이곳은 신문 배달도 안 되는 오지였다. 동이는 대신 라디오를 틀어드렸다. 노인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들으며 고개를 까딱였다. 저녁 무렵 동네 할머니 하나가 대문 앞에 나타났다. 만석이 어르신 계신가? 노인이 벌떡 일어났다. 여기 있소. 할머니는 허리를 절뚝거리며 들어왔다. 어르신, 내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살겠소. 도시 병원 갔다 왔는데 별 소용이 없네. 노인이 동아를 가리켰다. 저기 저 총각이 한의사요. 한번 봐달라 하시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동아에게 다가왔다. 동아는 할머니의 허리를 진찰했다. 디스크는 아니었고 근육이 뭉친 것이었다. 침 몇 대면 나을 수 있었다. 할머니, 침 좀 맞으실래요? 얼매요? 돈은 안 받습니다. 동아는 할머니를 평상에 눕히고 허리에 침을 놓았다. 10여 분 후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허리를 폈다 굽혔다 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고, 진짜 나았네. 할머니는 감격해서 동아의 손을 붙잡았다. 고맙소, 총각. 우리 동네에 이런 용한 의사가 왔다니.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다음 날부터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다.
무릎이 아픈 할아버지, 소화가 안 되는 아줌마, 불면증에 시달리는 청년. 남매는 마루를 진료실로 꾸미고 본격적으로 환자들을 보기 시작했다. 노인은 평상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다. 동아가 환자 한 명 한 명을 정성스럽게 진찰하는 모습, 동이가 환자들에게 차를 대접하는 모습, 그 모든 게 노인의 눈에는 새롭게 보였다. 며칠이 지나자 시골집은 어느새 동네 사랑방이 되어 있었다. 환자들은 진료를 받고 나서도 마당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노인도 그 틈에 끼어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내가 말이지 젊었을 때는. 노인의 입에서 전쟁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6.25 때 총을 메고 전쟁터를 누빈 이야기, 폭격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이야기. 등에 남은 흉터도 그때 생긴 것이었다. 밤이 되면 동아는 노인의 방으로 들어가 다리를 주물러줬다. 노인의 다리는 오래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약해져 있었다. 할아버지, 젊었을 때 무슨 일 하셨어요? 동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했지. 공사판도 다니고 장사도 해보고. 거짓말이었다. 노인은 자신의 정체를 아직 밝힐 수 없었다. 하지만 동아는 더 캐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는 있는 법이었다. 보름이 지나자 노인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기침 횟수도 줄었고 밤에 숨이 차서 깨는 일도 없어졌다. 동아의 치료가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노인은 여전히 트집을 잡았다. 침이 너무 아파. 한약이 너무 써. 밥상에 반찬이 부실해. 동이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약선 요리를 준비했다.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가며 노인의 몸에 맞는 음식을 연구했다. 더덕구이, 도라지 무침, 녹용 삼계탕. 하나하나 정성을 들였다. 노인은 투덜대면서도 매번 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 방에서 미소를 지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동아는 노인의 등에 뜸을 뜨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노인이 상의를 벗고 엎드렸는데 등 전체에 퍼진 흉터가 또렷하게 드러났다. 동아는 그동안 여러 번 봤지만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흉터는 단순히 외상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그 안쪽 깊은 곳에 어혈이 맺혀 있었고 그것이 폐와 심장을 압박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동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상처 얼마나 아프셨어요? 노인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프지. 지금도 아프고 평생 아팠어. 몸만 아픈 게 아니시죠? 동아의 말에 노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동아는 흉터 주변을 천천히 만져보며 계속 말을 이었다. 이 어혈은 단순히 외상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인 스트레스와 분노, 슬픔이 몸속에 응어리져서 생긴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화병이라고 부릅니다. 노인은 고개를 돌려 동아를 쳐다봤다.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아? 맥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맥은 항상 빠르고 불안정해요. 그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동아는 쑥뜸을 준비하며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 평생 힘들게 사셨죠? 전쟁도 겪으시고, 가난도 겪으시고,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어요. 노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헛소리 작작해라. 뜸이나 떠.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동화는 쑥뜸을 흉터 주변 여러 곳에 올려놓기 시작했다. 따뜻한 열기가 피부 속으로 스며들었다. 할아버지,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혼자 견디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 말에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70평생을 강하게 살아온 노인이었다. 전쟁터에서도 울지 않았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울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젊은 한의사의 따뜻한 손길에 무너졌다. 할아버지, 동화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인의 등을 어루만지며 동화는 부모님이 생각났다. 부모님도 이렇게 힘들게 사셨을 것이다.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빚에 쪼들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쓰셨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알아봤어야 하는데 몸만 치료하려고 했네요. 동화는 뜸을 하나하나 떼어내며 흉터를 부드럽게 문질렀다. 노인은 엎드린 채로 소리 없이 울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진심 어린 위로였다. 한참 후 노인이 입을 열었다. 동아야. 평소처럼 반말이 아니라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내가 사실은 말이다. 노인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려 했다. 하지만 문득 주저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다. 회장이니 재벌이니 하는 타이틀이 없는 그냥 한 명의 환자와 한 명의 의사로 마주한 이 순간이. 뭐가요, 할아버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노인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언젠가는 말해야겠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조금 더 이 평온한 시간을 누리고 싶었다. 그날 밤 노인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악몽도 없었고 숨이 차서 깨는 일도 없었다. 동화의 치료가 드디어 몸의 깊은 곳까지 닿기 시작한 것이었다. 새벽 동화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동희가 옆에 와 앉았다. 오빠, 할아버지 많이 좋아지셨지? 응. 거의 다 나으셨어. 조금만 더 하면. 그럼 우리 10억 받는 거야? 동화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건강해지시는 게 중요하지. 동희는 오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오빠는 진짜 의사야. 돈보다 환자가 먼저니까. 두 남매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감나무 그림자가 땅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이 시골 마을에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 세단의 엔진 소리였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대문 앞에 멈춰섰다. 동아와 동희는 동시에 일어났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누가 찾아온 것일까?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하나둘 내렸다. 5명이었다. 그들은 대문을 밀고 들어왔다. 선두에 선 중년 남자가 사방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회장님이 이런 데 계신다고? 말도 안 되는군. 동아가 앞으로 나섰다. 여긴 사유지입니다. 누구십니까? 남자는 동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명함을 내밀었다. 대성그룹 경영지원실 박성훈 전무다. 우리 회장님 모시러 왔으니 비키게. 대성그룹. 동아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재계 서열 10위권의 대기업이었다. 그런데 그 회장이 여기에?
회장님이라뇨? 여기엔 김만석 할아버지밖에. 박 전무가 비웃었다. 김만석 회장을 모르나? 이 나라 재계의 산증인을. 동아와 동희는 동시에 입을 벌렸다. 김만석 회장? 그렇다면 지난 한 달 동안 자신들이 모신 그 할아버지가. 박 전무는 남매의 당황한 표정을 즐기듯 바라보며 집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수행원들이 그 뒤를 따랐다. 동아가 황급히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잠깐만요. 할아버지는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깨우시면 안 됩니다. 비켜. 박 전무가 동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동아는 뒤로 휘청거렸고 동희가 재빨리 오빠를 붙잡았다. 박 전무는 노인이 자고 있는 방문을 벌컥 열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곳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노인은 깊은 잠에서 깨어 눈을 비볐다. 갑작스러운 소음에 놀란 표정이었다. 누구야? 박 전무? 그렇습니다. 회장님이 실종되셨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서울로 가시죠.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내가 언제 실종됐다고 그래? 내가 알아서 요양하고 있다니까. 요양이라뇨? 이런 누추한 곳에서요? 박 전무는 방안을 훑어봤다. 낡은 장롱, 해진 이불, 금간 화장대. 재벌 회장이 있을 곳이 아니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 젊은 것들한테 홀리신 겁니다. 이자들이 회장님 재산을 노리고. 뭐라는 거야, 지금. 동아가 버럭 소리쳤다.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했다. 우린 할아버지를 정성껏 치료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박 전무는 비웃으며 동아를 쳐다봤다. 정성? 웃기고 있네. 회장님 병은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못 고치는데 겨우 한의사 면허증 딴 애송이가? 사기꾼들이 다 그렇지. 불치병 고쳐준다고 꼬드겨서 재산 가로채려는 수법.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돼? 그럼 증거를 보여주지. 박 전무가 손을 들자 수행원 한 명이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 집 소유권이 회장님 명의로 되어 있고 이 집에 달린 10억 채권도 회장님이 대신 갚으셨지. 우연치고는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데? 동아와 동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노인이 먼저 제안한 일이었다. 할아버지가, 아니, 회장님께서 먼저 제안하셨어요. 병을 고치면 집과 빚을 해결해 주신다고. 그것 봐. 자백했잖아. 박 전무가 득에양양하게 웃었다. 회장님을 인질로 잡고 치료라는 명목으로 재산을 뜯어낸 거지. 이건 명백한 사기야. 박 전무는 호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경찰 부를까요, 회장님? 아니면 조용히 서울로 가시겠습니까? 노인은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다리에 힘이 풀렸다. 노인이 비틀거리자 박 전무가 재빨리 부축했다. 보십시오. 회장님 건강이 이렇게 악화되셨어요. 이 돌팔이들 손에 맡겨뒀다간 큰일 납니다. 수행원들이 휠체어를 가져왔다. 노인을 강제로 앉히려 했다. 노인이 손을 휘저으며 저항했다. 손 떼.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회장님, 지금 제정신이 아니십니다. 저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수행원들은 노인을 휠체어에 앉혔다. 노인은 발버둥 쳤지만 늙은 몸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동아가 달려들어 휠체어를 붙잡았다. 안 돼요. 할아버지는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옮기시면 위험합니다. 박 전무가 동아의 가슴을 밀쳤다. 동아는 마루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동이가 비명을 지르며 오빠에게 달려갔다. 오빠, 괜찮아. 동아는 일어서려 했지만 허리를 다쳐 꼼짝할 수 없었다. 박 전무는 수행원들에게 고개짓을 했다. 수행원들이 휠체어를 밀고 밖으로 나갔다. 회장님, 할아버지. 동이가 뒤쫓아갔지만 한 수행원이 동이의 팔을 붙잡았다. 가만히 있어. 놓아요. 할아버지. 휠체어는 이미 차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노인이 고개를 돌려 남매를 바라봤다.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었다. 입을 열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박 전무가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합니다. 노인 대상 사기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대성그룹 김만석 회장이고 동이는 온몸에 힘이 풀렸다. 사기범으로 몰리는 것이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한의사 면허증도 무용지물이 되고 전과자가 되는 것이었다. 동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두웠다. 왜 자신들은 계속 이렇게 당하기만 해야 하는가?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매번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가? 동이야, 미안해. 동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생까지 범죄자로 만들다니. 자신 때문에 동생의 인생까지 망치게 됐다. 아니야, 오빠. 오빠 잘못 없어. 동이도 눈물을 흘렸다. 두 남매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더 이상 희망은 없었다. 그때 갑자기 창고 쪽에서 동이가 무언가 생각난 듯 벌떡 일어났다. 오빠, 잠깐만. 동이는 창고로 뛰어갔다. 청소하다가 발견했던 물건이 생각난 것이었다. 창고 구석에서 낡은 가죽 가방을 꺼냈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앨범이 들어 있었다. 이거야. 동이는 앨범을 들고 마당으로 뛰어나왔다. 수행원들이 노인을 차에 태우려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동이가 소리쳤다. 박 전무가 짜증스럽게 돌아봤다. 뭐야 또? 동이는 숨을 헐떡이며 앨범을 펼쳤다. 그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동이는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다. 이거 봐요, 오빠. 동아가 절뚝거리며 다가와 사진을 들여다봤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만석 노인과 한 여자가 함께 서 있었다.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엄마. 동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명 어머니였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노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우리 엄마 사진이 왜 할아버지 짐 속에 있어요? 동이의 목소리도 떨렸다. 박 전무가 다가와 사진을 빼앗아 들여다봤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차 안에 앉아있던 노인도 그 광경을 봤다.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진을 보는 순간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 자신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다. 사랑하는 딸이었다. 하지만 자신이 사업에 몰두하는 사이 딸은 집을 나갔다. 가난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고
자신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았다. 딸과 연을 끊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너무 늦었다.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했다. 자존심 때문에, 후회 때문에. 하지만 딸이 남긴 두 자식, 즉 손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노인은 손주들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그들에게 바로 다가갈 수 없었다. 자신이 버린 딸의 자식들을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시험을 했다. 병든 노인으로 위장해서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돈 때문에 다가오는 건지 아니면 진짜 마음이 따뜻한 아이들인지. 그리고 한 달간의 시험 끝에 노인은 확신했다. 이 아이들은 진짜였다. 자신의 손주들이 맞았고 사랑할 자격이 있는 아이들이었다. 노인은 차 문을 박차고 나왔다. 수행원들이 놀라 노인을 붙잡으려 했지만 노인은 그들의 손을 뿌리쳤다. 한 달간의 침 치료 덕분에 다리에 힘이 돌아온 것이었다. 손 떼라. 노인의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평소와는 다른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였다. 회장의 목소리였다. 수행원들은 얼어붙었다. 노인은 천천히 남매에게 걸어갔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동아와 동이는 멍하니 노인을 바라봤다. 노인은 동이의 손에서 앨범을 받아들었다.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딸의 얼굴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 미연아. 노인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딸의 이름이었다. 동아와 동이는 동시에 숨을 멈췄다. 그게 우리 엄마 이름이에요. 동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남매를 바라봤다. 눈가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이 아이들은 노인의 목소리도 떨렸다. 내 딸, 김미연의 자식들이다. 마당이 고요해졌다. 박전무와 수행원들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남매도 마찬가지였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나는 내 외할아버지다. 노인은 마침내 진실을 밝혔다. 내 어머니 김미연은 내 딸이었어.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버렸지. 가난한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허락하지 않았어. 인연을 끊었지. 노인은 사진을 쓰다듬었다.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지.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후회 때문에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어. 그럼 우리가 빚을 진 것도 내가 일부러 만든 상황이었어. 내 작은아버지를 통해서 말이야. 너희를 시험하고 싶었어. 돈 때문에 다가오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날 대하는 건지. 동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럼 그동안 다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 노인이 무릎을 꿇고 남매와 눈높이를 맞췄다. 내 병은 진짜였고 너희의 치료도 진짜였어. 너희가 나를 대하는 마음도 진짜였지. 거짓은 단 하나, 내 정체뿐이었어. 노인은 두 손으로 남매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시험해서. 하지만 나는 확신하고 싶었어. 너희가 정말 내 손주들인지, 내가 사랑해도 되는 아이들인지. 동아는 눈물을 흘렸다. 동이도 울었다. 평생을 고아로 살았던 그들에게 갑자기 할아버지가 생긴 것이었다. 그것도 재벌 회장인 할아버지.
동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우리 정말 할아버지 손주가 맞아요? 그럼 노인은 남매를 끌어안았다. 너희는 내 피를 이어받은 내 유일한 혈육이야. 박 전무는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다. 수행원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노인은 박 전무를 쏘아봤다. 자네는 해고야. 당장 짐 싸.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손주들을 사기꾼이라고 불렀지? 용서 못해. 박 전무는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지만 노인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대신 다시 남매를 끌어안았다. 동아야, 동이야. 할아버지가 늦었지? 미안하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할아버지가 되어주마. 남매는 노인의 품에서 한없이 울었다. 평생을 찾아 헤맸던 가족이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혼자라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생긴 것이었다. 마당에는 달빛이 쏟아졌다. 감나무 아래에서 세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다. 수행원들은 멀찍이 물러나 그 광경을 지켜봤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한참 후 노인이 남매에게서 물러나 앨범을 다시 펼쳤다. 딸의 사진이 있는 페이지였다. 미연아, 아빠가 내 아이들 잘 키울게. 걱정 마. 노인은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딸이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가 술렁였다. 대성그룹 회장이 이 시골 마을에 있었다는 소식이 퍼진 것이었다.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기자들도 몰려들었다. 노인은 남매의 손을 잡고 기자들 앞에 섰다. 소개합니다. 제 손주들입니다. 동아와 동이.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다. 회장님, 손주들이 계셨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딸분이 계셨습니까? 재산 상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노인은 손을 들어 기자들을 제지했다. 내 딸 김미연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가 남긴 두 손주를 이제야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할아버지가 되어주려 합니다. 기자들은 감동한 듯 사진을 찍어댔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두 손주는 훌륭한 한의사입니다. 제 병을 고쳐준 은인들이기도 하죠. 저는 이 아이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동아와 동이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벅차올랐다. 할아버지가 자신들을 인정해 준 것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노인은 남매를 차에 태우려 했다. 서울로 가자. 할아버지가 좋은 집 마련해 줄게. 큰 한방병원도 지어주고. 하지만 동아가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 저희는 여기 남을래요. 뭐? 노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서울이 훨씬 좋잖아.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동이가 마을을 가리켰다. 여기 환자들이 있어요. 우리를 믿고 찾아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그분들을 두고 갈 순 없어요. 노인은 손주들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정말 착한 아이들이었다. 돈이나 명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래, 알았다. 그럼 할아버지가 자주 내려올게. 정말요? 그럼 주말마다 올 거야. 너희 요리도 먹고 싶고. 노인은 남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이 집 좀 고쳐도 되겠니? 너무 낡았어. 그건 걱정 마. 원형은 그대로 두고 안전하게만 보수할게. 그리고 진료실도 제대로 만들어주고. 노인은 이미 계획을 세워둔 듯 했다. 제대로 된 한의원 만들어줄게. 만석 한의원. 어때? 동아와 동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좋아요, 할아버지. 그날 오후 노인은 서울로 돌아갔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남매에게 통장을 하나 쥐어줬다. 일단 급한 대로 쓰거라. 집 수리비하고 의료기기 살 돈. 통장을 열어보니 잔액이 10억이 넘었다. 동아는 황급히 노인에게 돌려주려 했다. 할아버지, 이건 너무 많아요. 많긴 뭐가 많아. 할아버지 재산이 얼만 줄 알아? 이건 푼돈이야, 푼돈. 노인은 호탕하게 웃으며 차에 올라탔다. 다음 주 토요일에 올게. 그때까지 맛있는 거 준비해놔. 차가 출발했다. 남매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서 있었다. 오빠, 꿈 같아. 나도. 동아는 통장을 내려다봤다. 숫자가 믿기지 않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10억 빚 때문에 쫓기던 자신들이 이제는 10억을 손에 쥐고 있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가족이 생긴 것이었다. 할아버지라는 이름에 든든한 울타리가. 동희야. 응? 우리 열심히 하자. 할아버지 자랑스러운 손주가 되자. 그래, 오빠. 두 남매는 다시 한의원으로 들어갔다. 오늘도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 어르신들은 소문을 듣고도 여전히 이곳을 찾았다. 아이고, 우리 총각이 재벌 손자였다며? 그래도 여전히 우리 허리 고쳐주지? 당연하죠, 할머니. 동아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의 맥을 짚었다. 동희는 차를 준비해 환자들에게 나눠줬다. 해가 저물었다. 감나무에 걸린 석양이 아름다웠다. 마당에는 환자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다. 화려한 병원도 많은 돈도 아닌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곳이. 밤이 되자 동아는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봤다. 어머니가 생각났다. 엄마, 우리 할아버지 찾았어. 엄마 아빠예요. 걱정 마세요. 잘 모실게요. 별이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만 같았다. 동아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다. 석 달이 흐른 어느 토요일 오후 김만석 회장은 약속대로 시골집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대성그룹 경영진 5명이 함께였다. 그들은 각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동희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나왔다. 회장은 손녀를 끌어안으며 빙그레 웃었다. 우리 손녀 잘 있었니? 네. 오빠가 오늘 갈비찜 만들었어요. 오, 그래. 기대되는구나. 회장은 경영진들을 돌아보며 소개했다. 얘들아, 인사해라. 우리 회사 임원들이야. 경영진들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동아가 마루에서 내려와 악수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김동아입니다. 대성그룹 기획실장 최민호입니다. 재무이사 강성준입니다. 한 명 한 명 소개가 이어졌다. 모두 대기업의 핵심 인사들이었다. 동아는 내심 긴장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온 것은 처음이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됐다. 동희가 만든 갈비찜과 각종 반찬들이 상을 가득 채웠다.
회장은 흡족한 표정으로 한 점 집어먹었다. 역시 우리 손녀 요리 솜씨는 최고야. 식사가 끝나고 회장이 남매를 거실로 불렀다. 경영진들도 자리에 앉았다.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동아야, 동이야.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줄 게 있어. 기획실장 최민호가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두툼한 계약서였다. 이게 뭐예요? 동아가 물었다. 회장은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청담동에 대지 500평짜리 땅이 있어. 거기에 5층짜리 한방병원을 지어줄 거야. 네. 동희가 눈이 휘둥그레졌다. 최첨단 의료 장비를 다 갖추고 한의사 10명, 간호사 20명을 고용할 거야. 그리고 이 병원의 원장은 동아 내가 맡는 거지. 재무이사 강성준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총 투자 금액은 약 300억 원입니다. 병원 건립비 200억, 의료 장비 50억, 운영 자금 50억. 모두 회장님께서 부담하십니다. 300억이요? 동아는 입이 떡 벌어졌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뿐만이 아니야. 너희 둘에게 대성그룹 지분 10%씩 총 20%를 증여할 거야. 또 다른 임원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거기에는 주식 시세가 표시되어 있었다. 대성그룹 시가총액이 5조 원입니다. 20%면 1조 원입니다. 증여세를 제외하더라도. 잠깐요. 동아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할아버지,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과하다니 무슨 소리야. 회장이 버럭 소리쳤다. 너희는 내 유일한 혈육이야. 당연히 내 재산을 물려받아야지. 하지만은 무슨, 이건 할아버지 마음이야. 회장은 남매의 손을 꽉 잡았다. 동아야, 너는 재능이 있어. 지금처럼 시골에 박혀 있기엔 아까워. 서울에 나가서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야지. 할아버지, 청담동 한방병원은 시작일 뿐이야. 거기서 명성을 쌓고 전국에 체인을 만들 거야. 부산, 대구, 광주. 10년 안에 전국 10개 도시에 만석 한방병원을 세울 거야. 회장의 눈빛은 열정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손주들에게 제국을 물려주려는 원대한 계획이었다. 그리고 동희 너는. 회장이 동희를 바라봤다. 약선 요리 연구소를 만들어줄게. 한방과 요리를 접목한 건강식품 사업을 시작하는 거야. 이것도 엄청난 시장이야. 임원들이 각자 준비해온 사업 계획서를 펼쳐 보였다. 병원 설계도, 시장 조사 자료, 수익 예상표,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동아는 서류들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화려했다. 아니, 너무 화려했다. 청담동의 최첨단 병원, 수십 명의 직원, 전국 체인. 한의사라면 누구나 꿈꾸는 성공의 길이었다. 하지만 동아의 마음 한편에서는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일었다. 이것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길인가? 화려한 병원에서 부자들만 치료하는 것이? 할아버지, 동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저희는 여기가 좋아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임원들은 당황한 표로 서로를 쳐다봤다. 회장의 얼굴도 굳어졌다. 뭐라고? 여기 시골 한의원이 좋아요. 화려한 병원보다 이곳이 저희한테는 맞아요. 동희가 오빠 옆으로 다가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할아버지. 저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요리해 드리는 게 좋아요.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너희들, 정신이 있는 거야? 300억짜리 병원을 마다하고 이 누추한 시골집을 택한다고? 누추하지 않아요. 동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는 저희 집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찾아오시는 곳이고 저희가 진짜 의사로서 일하는 곳이에요. 진짜 의사?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청담동에서도 진짜 의사로 일할 수 있어. 아니, 거기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아니에요. 동아는 고개를 저었다. 청담동에 가면 저희는 돈 많은 사람들만 치료하게 될 거예요. 정말 아픈 사람들,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들은 저희를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동아는 창밖을 가리켰다. 여기 보세요. 저 할머니는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세요. 하지만 병원 갈 돈이 없어서 몇 년을 참고 사셨대요. 저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는데 약값이 비싸서 약도 제대로 못 드세요. 동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런 분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돈 없어도 유명하지 않아도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손주의 눈빛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신념이. 그게 정말 내 마음이야? 네, 할아버지. 후회하지 않겠어? 안 해요. 회장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임원들을 돌아봤다. 들었지? 우리 손주들 대답을. 임원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기획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다시 한번 설득하시는 게. 됐어.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아이들 뜻이 그렇다는데 어쩔 수 없지. 회장은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남매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고집 하나는 딱 엄마 닮았구나. 미연이도 그랬어. 내 말 안 듣고 제 고집대로 살겠다고.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너희 뜻대로 해라. 대신, 네. 이 시골집은 내가 제대로 고쳐줄 거야. 그것도 거부하진 않겠지? 동아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괜찮아요. 그리고 가끔씩 용돈 줄 거야. 그것도 받아야 해. 네, 할아버지. 회장은 남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말 기특한 녀석들.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임원들이 일어나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 회장도 따라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남매를 바라봤다. 동아야, 동이야. 네, 할아버지. 너희는 할아버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딸을 잃지 않았을 텐데. 할아버지, 괜찮아. 이젠 괜찮아. 너희가 있으니까. 회장은 손을 흔들며 차에 올라탔다. 차가 출발하고 남매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차 안에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비록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손주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회장님, 기획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300억짜리 사업을. 괜찮아.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 아이들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걸 가지고 있어. 그게 뭔지 아나? 무엇입니까? 진심이야. 환자를 대하는 진심. 그걸 돈으로 살 수는 없지. 회장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시골집을 바라봤다. 나도 저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차는 서울로 향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여전히 시골집에 남아 있었다. 1년 후, 시골집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외관은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렸지만 내부는 최신식 의료시설로 갖춰졌다. 마루는 넓은 진료실이 되었고 안방은 침치료실로, 건넌방은 한약 조제실로 변했다. 대문 옆에는 새로 만든 간판이 걸려 있었다. 만석 한의원. 글씨는 김만석 회장이 직접 쓴 것이었다. 힘있고 굵은 붓글씨가 멀리서도 눈에 띄었다. 토요일 오전 한의원 앞에는 이미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다. 마을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 심지어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용하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동희가 대기실 문을 열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진료실로 들어갔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이번 주는 어떠셨어요? 동아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맞았다. 할머니는 동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아이고, 총각 덕분에 이제 허리도 안 아프고 잠도 잘 오고 정말 고맙네. 다행이에요. 오늘은 침만 한 번 더 맞으시면 될 것 같아요. 동아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침을 놓았다. 할머니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진료실 밖에서는 동희가 환자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있었다. 한약재로 만든 건강차였다. 할머니, 이거 드시고 기다리세요. 구기자차예요. 아이고, 고맙구나. 환자들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한의원은 어느새 마을 사랑방이 되어 있었다. 점심때가 되자 고급 세단 한 대가 한의원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김만석 회장이 내렸다. 평소처럼 양복이 아니라 편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할아버지, 동희가 뛰어나와 회장을 안았다. 회장은 손녀를 번쩍 들어 올렸다. 우리 손녀 잘 지냈니? 네. 오늘 환자가 엄청 많아요. 그래. 우리 손주들이 유명해졌구나. 회장은 한의원 안으로 들어섰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환자들이 회장을 알아보고 놀랐다. 저분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대성그룹 회장님이잖아. 회장은 환자들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접수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환자들은 어리둥절했다. 재벌 회장이 접수를 본다고? 회장은 실제로 접수대 뒤에 앉았다. 동희가 당황해서 말렸다. 할아버지,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아. 할아버지도 심심한데 이것저것 해봐야지. 회장은 다음 환자의 차트를 꺼내며 호명했다. 박순자 할머니. 박순자 할머니 계세요? 네, 여기요.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회장은 차트를 건네며 웃었다.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접수비는 5,000원입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환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재벌 회장이 5,000원 접수비를 받는 광경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훈훈했다. 오후 내내 회장은 접수를 도왔다. 환자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대접했다. 평생을 대기업 경영에만 몰두했던 회장에게 이런 소박한 일상이 새로웠다. 회장님, 힘드시죠? 제가 할게요. 동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거 재미있는데? 사람들 웃는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아. 저녁이 되자 마지막 환자가 나갔다. 동아는 진료실 정리를 하며 긴 하루를 마무리했다. 회장이 진료실로 들어와 동아의 어깨를 두드렸다. 수고했다, 동아야. 할아버지야말로 고생하셨어요.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느라. 이 정도야 뭐. 회의 10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해. 회장은 의자에 앉으며 진료실을 둘러봤다. 그런데 말이다. 네. 할아버지가 너희한테 진짜 선물을 아직 안 줬구나. 동아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한의원 고쳐주신 것도 엄청난 선물인데요. 아니야.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물질적인 거잖아. 할아버지가 주고 싶은 건 그게 아니야. 그럼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감나무에 걸린 석양이 아름다웠다. 가족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할아버지가 너희한테 준 진짜 선물은 가족이라는 울타리야. 너희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있고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동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있어서 이제 외롭지 않아. 돈도 많고 명예도 있지만 진짜 행복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느껴. 회장은 동아를 끌어안았다. 고맙다, 동아야. 할아버지를 진짜 할아버지로 만들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동아도 회장을 꽉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부엌에서 동희가 목소리를 높였다. 오빠, 할아버지, 밥 먹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부엌으로 갔다. 동희가 차려놓은 상에는 음식이 가득했다. 된장찌개, 김치전, 나물 무침, 그리고 동아가 직접 만든 약선 삼계탕. 오, 오늘 메뉴 좋은데? 회장은 숟가락을 들고 삼계탕을 한술 떴다. 역시 최고야. 세 식구는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다. 그저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었다. 환자 이야기, 마을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할아버지, 다음 달에 마을 건강검진 행사하려고요. 동아가 말했다. 좋지. 할아버지가 지원할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고마워요, 할아버지. 밥을 다 먹고 세 사람은 마당에 나와 평상에 앉았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이었다. 저기 북두칠성. 동희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저기는 카시오페이야. 동아도 별자리를 찾았다. 회장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 할아버지. 동희가 회장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약속? 그럼 100살까지 살 거야. 정말요? 그럼 니네 결혼도 봐야 하고 증손주도 봐야지. 동아와 동희는 얼굴이 빨개져서 웃었다. 회장도 함께 웃었다.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멀리서 마을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창밖을 내다봤다. 저기 만석 한의원이네. 소문 들었어? 거기 정말 용하대. 나도 다음 주에 가봐야겠어. 한의원은 이제 마을의 명물이 되었다. 아니, 지역의 명물이었다. 하지만 화려하지 않았다. 소박하고 따뜻한 사람 냄새 나는 곳이었다. 감나무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잎사귀가 바스락거렸다. 회장은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 기울였다. 평화로웠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회장에게 이 순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다. 동아야, 동이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너희한테 빚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줘서 돈도 명예도 아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짜 재산이라는 걸. 회장은 두 손주의 손을 꽉 잡았다. 너희가 있어서 할아버지는 행복해. 정말 행복해. 저희도요, 할아버지.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별을 바라봤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땅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만석 한의원의 불빛은 밤새 환하게 빛났다. 그 빛은 단순히 전기 불빛이 아니었다. 희망의 빛이었고, 사랑의 빛이었고, 가족의 빛이었다. 이곳에는 돈 냄새가 아니라 쑥 냄새가 났다. 명예가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났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었다. 달이 떠올랐다. 보름달이었다. 밝고 환한 달빛이 한의원을 비췄다. 그 빛 아래에서 세 사람은 한없이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이것이 김만석 회장이 손주들에게 준 진짜 선물이었다. 돈도 병원도 아닌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손주들은 행복하게 자라났고 회장도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시골 흙집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만석 한의원은 계속해서 환자들을 치료할 것이고 새 식구는 계속해서 사랑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마을 전체로, 나아가 세상 전체로 퍼져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진짜 치유는 약이나 침이 아니라 바로 사랑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